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박현근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와, 한 1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거의. 예, 1년 네. 넘게 된 것 같습니다. 칩거를 하시다가 네. 네. 드디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엄청 기다렸습니다. 네. 사이버 트럭 나오신 지는 사실 조금 됐잖아요. 그죠?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래들 기다려오던 이제 트럭인데 사실 나온 지는 좀 됐죠. 지난해 11월 이제 예.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테슬라의 어떤 차세대 플랫폼에 대해서 좀 소개가 되는 차량이기도 하고 마침 또 언더스탠딩에서 깊이 있게 안 다루어졌다고 말씀하셨가지고 오늘 예. 좀 소개해드려 나왔습니다. 네, 사이버 트럭. 네, 네. 트럭은 압니다. 사이버 왜 사이버라고 붙였어요? 미래 뭐 그런 거 아닐까? 네, 뭐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사진을 좀 보게 되면 예.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차량이 생겼습니다. 예, 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버 색깔로 그냥 메탈 색깔인데다가 사이버 느낌. 네,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예. 기존에 보던 차량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각이 딱딱 져 있는 이런 굉장히 사이버네틱한 미래의 그래. 어떤 자동차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감을 안고 있었는데 이게 예. 나오고 나서 이제 뭐 많은 논란도 있고 또 기대감을 충족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예, 말씀하십시오. 왜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면 지금 테슬라가 내놓은 그 라인업이 한 3종 정도 돼요. 자동차가 그 모델 S라고 하는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 처음에 나왔었고 예. 그다음에 모델 X라고 하는 SUV 예. 이제 나오고 모델 Y3 뭐 이렇게 3종이 아니라 4종 정도 되는군요. 이렇게 나왔는데 대중 차량들이 나왔는데 미국 시장 안에서는 이 픽업 트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왼쪽 보시면 지난 40년간 북미 시장에서 누가 그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나를 보면 이 포드 F 시리즈라고 하는 이런 픽업 트럭. 이제 엄청난 우리나라에서는 시리즈예요, 다소 맞죠? 생소하죠. 근데 예. 미국에서는 이렇게 짐을 뒤에 훌쩍 싣고 떠날 수 있는 이런 픽업 트럭들이 굉장히 인기 차종인데 네. 연간 뭐 70만 대 넘게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세그먼트의 진출이 굉장히 필요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2019년에 사실 컨셉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기대보다 늦게 이제 4년 만에 작년에 출시가 됐고 이제 시장이 풀리기 시작했죠. 예. 이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워낙 네. 디자인도 독특하고 무슨 뭐 스테인리스 맞나? 하여튼 겉에 뭐 외관도 특이하고 재질도 특이하고 뭐 전부 다 특이하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역시나 테슬라는 그 퍼포먼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회사다 보니까 예. 우선 굉장히 빠른 차를 내놨어요. 이 차량이 대략 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으세요? 무게요? 네, 굉장히 큰 픽업 트럭 차인데 무게가 무려 3.5톤이 나가는 차입니다. 네. 보통 비슷한 사이즈의 트럭보다 무거운 거예요? 예,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그램이 무거운데 기본적으로 전기차 생각해 보시면 보통 차량보다 한 3,400kg 최소 보통 무겁거든요. 배터리 이제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예. 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군다나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더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3.5톤의 차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속된 말로 제로 100이라고 하는데 이제 0에서 100km 시속 100km까지 달하는 순간 가속 성능이 3초 안에 도달합니다. 3초? 네, 그래서 이야. 지금 일반 차량들이 뭐 10초 대략 안쪽에 들어오면은 그냥 보통 수준이고 예.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 이제 4초대, 3초대 정도 들어오면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트럭이 이제 제로백. 제로백 속도가 3초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픽업 트럭이 그렇게까지 뭐 네.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기차에 얼마나 퍼포먼스가 강력한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적재할 수 있는
실은 양이 거의 뭐 1톤 정도 뒤에 트럭 베드라고 그러죠. 짐 싣는 구간에 예. 1톤 정도를 실을 수가 있고 뒤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보통 뭐 캠핑카 같은 거를 붙이기도 하고 이제 예. 짐차를 싣기도 하잖아요. 네. 5톤까지 이제 견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퍼포먼스의 전기 픽업 트럭을 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던 그런 F150과 같은 그런 픽업 네. 트럭 시장을 굉장히 교란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살펴볼 만한 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뭐 새로운 기술들이 조금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일단 모양이 이렇게 세모나잖아요. 뾰족뾰족하고 세모난데 왜 그렇게 됐나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차는 일단 색깔이 다양하게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저 색깔만 나온다면서요? 네, 실버 색깔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스테인레스 강판이라 해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제 냄비에 많이 사용하시는 예, 예. 스테인레스 소재 있잖아요. 그 소재를 그 차량에 사용을 해가지고 굳이 이제 페인트로 도색을 하지 않더라도 녹이 쓸지 않고 이제 뭐 이제 파손이 잘 안 되도록 그렇게 외판을 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외판 자체가 워낙 가공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동차들이 일반 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탄소강이라고 하는 그런 철판에다가 도색을 해가지고 이제 외부 이제 강판들을 장착을 했었는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도장 공정을 없애겠다. 이제 이따가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이 도장 공정을 없애게 되면 에너지 물 사용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일론 머스크는 아마도 굉장히 많은 차를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색깔도 없애겠다. 옛날에 포드 T가 어땠나요? 처음에 검은색 단색으로 그냥 밀어서 팔았잖아요. 예. 공급하는 입장에서 그랬던 차량인데 이런 스테인레스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이제 장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색이다 차량이. 예. 그다음에 외판이 얼마나 튼튼하면 뭐 사진을 좀 보시겠지만 기관 단총으로 이제 도면에다가 총을 막 난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사전에 티저를 보여줄 때도 총을 막 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예. 인도식 이벤트에서도 이 영상을 보여줬는데 뭐 이런 대형 기관총은 아니고 그 기관 단총이라 해서 소총 사이즈의 어떤 그 권총 사이즈의 블렛이라 그러죠. 예. 그 탄알들을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의 방탄 성능을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 차량들은 그런 기관 단총으로 난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관통이 될 텐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탱크처럼 굉장히 단단하다는 이미지를 이렇게 부각하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부러 저렇게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렇죠. 그래서 뭐 우선으로는 픽업 트럭 이미지 자체가 이제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오프로드에서 다니고 굉장히 터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굳이 뭐 이렇게 차량을 굉장히 험하게 몰다 보면 벗겨지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는데 네. 그런 효과가 있더라도 겉보기에 뭐 문제 그냥 없어 터프한 보이는? 차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이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단단한 그런 소재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장점들을 좀 가져가고자 이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찌그러지지도 않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이게 뭐 사실 주차하다가 살짝 되면 푹 찌그러지고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강판의 두께를 가지고 그걸 조절을 해요. 예를 예. 들면 지금도 차량들을 경량화하려고 기존의 철판들은 뭐 0.8mm 정도 두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경량화하려고 알루미늄으로 하다 보면 같은 두께라면 이렇게 꾹꾹 눌러지는 예전에 혹시 야구하실 때 알루미늄 배트 같은 거 휘둘러 맞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알루미늄 배트는 이렇게 딱딱한 공을 때리면은 굉장히 잘 찌그러지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두께를 상당히 두껍게 해야지만 이게 덴터빌리티라 해서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는데 두께를 상당히 두껍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이거를 3mm로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 와 굉장히 두꺼운 강판을 쓰겠구나. 차도 무거워지고 거의 탱크처럼 장갑차처럼 이런 기능을 할 걸로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 정도까지 하진 않고 그래도 일반 차량보다는 상당히 두꺼운 1.8mm 정도의 두께로 이제 도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패널을 써서 사실 이 도어 패널 안쪽에 보통 이제 측면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 운전자나 그 탑승자를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임팩트 빔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봉을 도어 안에다 집어넣거든요. 예. 구조적으로 도어 안에 그런 금속 봉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삭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외판 자체가 엄청나게 두꺼워서 단단하고 찌그러지지 않다 보니까 측면 충돌을 하더라도
이제 안에 도어빔 없이도 내부의 승객들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함을 지니게 됐습니다. 갑각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안에 뼈가 없고 겉에가 그냥 딱딱한 맞죠. 그런 느낌인 네,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이걸 이제 엑소스켈레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외피를 굉장히 두껍게 해서 사실 이제 굉장히 단단한 외면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갑각류처럼 외면이 두껍게 되면은 내부에 이제 구조물들을 많이 걷어낼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차량은 안에 이제 뼈대 구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외피를 굉장히 단단하게 되면 안에 공간을 더 많이 그만큼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전략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외피 무게가 더 무겁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네. 결국은 중량이 더 무겁다. 그래도 근데 다른 데도 이런 걸 못해서가 아니라 예. 야 그렇게 해도 그렇게 두꺼운 걸로 하면 그치. 전체적으로 무거워져. 차라리 네. 얇은 거 하고 중요한 데는 그냥 그 임팩트 빔으로 돼 맞습니다. 했을 텐데 네. 왜 저렇게 그간에는 했을까요? 굳이 이제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도는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외판으로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외판은 사실 색상이라는 게 그 차를 고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네,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단색으로 하고 굳이 도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판보다는 이제 안쪽의 내판들, 그러니까 사람이 외부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지만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스테인리스 판들은 좀 검토를 했었는데 예. 이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스테인리스가요? 네, 스테인리스 자체가 저희가 프레스 가공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1년여 전쯤에 왔을 때 자동차 공정을 좀 소개시켜 드렸을 때 판을 이렇게 쾅쾅 찍어가지고 찍어서 요새 한다면서요, 이게? 둥그렇게 하게 되면 얇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뭐 굴곡을 주다 보니까 강도를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나 강성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외판을 하려고 하지 굳이 스테인리스가 또 가격도 비쌉니다. 니켈, 크롬이라는 비싼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싼데 스테인리스를 쓰고 도색도 안 되는 이걸 왜 쓸까 이렇게 했었는데 테슬라는 이제 착안한 아이디어가 아마도 그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 스타쉽을 만드는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를 같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외피를 우주에서 버틸 수 있는 소재를 스테인리스로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에 아마 굉장히 반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소재를 차에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스테인리스 판을 생산을 하게 되면 그 판재를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차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예. 그 뭐라 그러냐 그 매스 프로덕션으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효과들을 좀 기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상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도색 공정이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굉장히 열 가열을 통해서 이제 판재를 굳히는 이런 공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삭제할 수 있게 되면 에너지나 물 사용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에너지 환경적이고 투자비도 굉장히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효과를 보겠다 해서 이런 소재를 채택을 했던 것으로 도색을 안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색 안 하는 거 뭐 그런 비용은 줄이겠지만 스테인리스 자체가 비싸니까. 스테인리스 자체가 워낙 비싸고 네. 공정도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은 더 많이 들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이걸 보면서 좀 특이했던 게 테슬라는 혁신 기업이고 뭐 굉장히 멋진 제품을 많이 만들었지만 네. 예전에도 설명 많이 해주신 게 의외로 원가 절감형이다. 테슬라 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원가 절감형 제품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사이버 트럭을 보면 뭔가 그동안의 방식하고 약간 다른 느낌. 네. 좀 이렇게 플렉스를 한 느낌이랄까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혁신을 볼 때 이렇게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큰 그림을 좀 못 보는 게 생기거든요. 예전에 예. 저희 그 기가 프레스라는 거 얘기했을 때도 예. 전체 공정을 보면 아니 그 큰 기계를 들여다 놓고 아무리 빨리 찍는다 한들 공장 전체로 놓고 보면 더 비싼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예.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삭제를 하고 부지를 굉장히 크게 줄이면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는 원가 절감 싸게 효과가 했죠. 20-30%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이 그 스테인리스 철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찍는 게 싸다. 예, 용접 공정을 많이 없애고 판금 공정을 없애고 대신에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스로 비싼 그런 다이를 만들어가지고 프레스 공정을 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굉장히 단순하게 접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 사이버 트럭이 외관이 단순해진 이유도 그러니까 거대한 금형을 파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절곡 가공만을 해서 굉장히 단순한 면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지 자체도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럼 로봇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사실상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장 공정. 예. 사실 이제 자동차 전체 공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판금 공정, 그다음에 도장 공정, 조립 공정, 그다음에 품질 검사 공정이 있는데 예. 이 도장 공장이 전체 공정의 에너지의 거의 50% 이상을 사용해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물 사용도 그렇게 많이 예, 써요? 60-70%를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장 공장을 어떻게든 없애면 원가 절감 효과 그리고 투자비 효과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승산이 있겠다 판단을 해서 아마 이 스테인레스 소재를 적용을 했던 것으로 야. 생각이 듭니다. 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 스테인레스를 알겠습니다. 만들면 그런저런 장점이 있어서 결국은 비용이 싸다. 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생각을 못했거나 생각을 했어도 야 그래도 어떻게 도색을 안 하냐 내지는 야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그냥 통으로 찍어. 네. 그런 어떤 시도를 사실 다들 해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내판 정도로는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가공이 어려우니까 가열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해줘야 물렁물렁해졌을 때 쿵 찍어서 이렇게 열간 압연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내판재로는 좀 사용했으나 외판재로는 이렇게 큰 비용을 또 이제 가열을 해서 해야 되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 총알도 못 들어서 얼떨결에 방탄 네. 성능까지. 그렇죠. 방탄 성능까지 같이 준비해 오신 자료 좀 그림도 좀 더 보여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테슬라가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저 같은 이제 엔지니어 출신들은 아니면 엔지니어들은 그러면은 예전에 비행기의 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외골격을 구성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비행기 동체를 보시면 비행기는 경량화도 해야 되지만 이제 굉장히 그 비행 중에 비틀림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 난기류나 아니면은 동체 움직임에 따라서 비틀림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외골격 쪽을 굉장히 리지드 강성을 가져가게 되면 이 비틀림에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뼈대를 외골격 형태로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비행기는 가벼워야 되잖아요. 최대한 예. 가벼워야 되다 보니까 이런 내부 구조물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비행기 날개 안을 비워두고 거기다 연료를 채우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를 약간 동공형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겉에를 딱딱하게 하고 겉에를 딱딱하게 해서 지지 구조를 만드는 대신에 안에는 이제 뭔가 많이 채워넣을 수 있도록. 예.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구조물을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 배터리도 많이 실을 수 있게 되고 승객도 많이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게 되고 이런 예. 구조를 좀 상상을 했었는데 사이버 트럭이 약간 그런 구조를 가져가겠다고 이제 고안을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구조를 보시면 사실 뼈대가 아예 엑소스켈레톤이라고 완전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기존의 프레임 바디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있긴 있네요. 안에 네, 뼈가. 그래서 예. 저희가 그 벌써 1년이 넘어갔지만 과거에 공부했던 기가 그 캐스팅 부품을 전면부 후면부에 붙이고 예. 양쪽에 이제 내피 구조를 2개 정도 이렇게 붙이는 굉장히 단순한 좀 골격 구조를 갖추고 이제 외피들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피들을 굉장히 단단하게 하게 되면 차량이 굉장히 구조가 안정적이 되고 안에 이제 배터리를 더 많이 실른다든지 내부 예. 공간 확보가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 그 비틀림 강성이 강해진다 해서 보통 차량들 보시면 이 외피가 단단하지가 않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비대칭적인 언덕을 넘어가게 되면 차가 이렇게 예. 비틀어져요. 예. 이게 주행 성능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네 바퀴가 온전하게 바닥에 붙어서 안정적으로 주행 성능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 이런 외부의 어떤 강성을 높이게 되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이런 효과 이제 비틀림 효과가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행 안정성도 높아지는 이런 효과도 또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 성능, 주행 성능 안전성, 예. 그다음에 이런 비틀림 강성을나 이제 강도를 높임으로써 그 사실 이제 내부의 승객도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 가장 큰 효과로는 이제 경제성, 원가 절감 효과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서 여러 효과들을 이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을 함으로써 좀 얻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가 프레스 얘기했을 때도 사실 이거 테슬라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나 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볼보 2025년에 한다 그러고 폭스바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은 이미 벌써 다 따라 해가지고 기가 프레스가 중국 전기차 그 스타트업들에서는 굉장히 이미 일반화된 기술이 됐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런 스테인레스 강판에 대한 검토도 아마도 다른 기업들도 어느 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업계의 어떤 기술 선도를 좀 하는 느낌이 좀 있다는 게 이런 사이버 트럭의 좀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다른 데들은 저 스테인레스를 가공하는 게 기술이 없어서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저거는 왜 저런 짓을 하지? 그런 아이디어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자동차 산업 내의 어떤 변화들을 살펴보게 되면 테슬라가 굉장히 이런 촉진제가 됐던 내용들을 보면 다들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시도하기 부담스러워했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기술 개발의 관성에 의해서 이게 조직적으로 이게 바뀌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혁신적으로 사실 이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굉장히 높은 경영층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 이게 밀고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자료 좀 더 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인리스 스틸이 워낙 가공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절곡을 했나 좀 많이들 궁금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절곡 기계를 좀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단한 다이가 있고 위에 툴이 이 스테인레스 철판 이렇게 꾹 눌러서 V자로 이렇게 절곡 밴딩하는 거예요. 굽힐 때 접는 거예요? 그냥 접는 거 눌러서 이렇게 종이 접듯이 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존의 프레스는 이렇게 모양이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 형상대로 이렇게 둥근 형태로 찍히기도 하고 하지만 스테인레스는 그런 가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금형 딱딱하니까. 자체가 다 파손이 굉장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분 절곡 가공을 해서 아까 보시면은 이제 도어부에도 뭐 한두 개 정도의 접혀있고 캐릭터 라인이 접혀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가공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이의 이런 접점들 여기가 이제 마찰이 일어나서 이제 도색을 안 하다 보니까 외부 표면에 스크래치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에어밴딩 기술들 에어밴딩이 여기 뭡니까? 보시면 요 다이가 그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돼 있고요. 공기가 이제 공기압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철판재가 다이에 접촉을 해서 마모로 인해서 파손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사이버 트럭은 이제 외판을 굉장히 가공면을 부드럽게 이제 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공기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다이하고 그 가공되는 철판 면하고 접촉이 없는 거예요. 공기에 떠 있는 형태로 부양된 형태로 가공이 된다고 보시면 그게 될까요? 말이 됩니까? 야, 저걸 눌러주는 강도, 저게 접힐 강도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누르는 거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받쳐줘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마어마한 공기로만 받쳐준다고요? 네, 어마어마한 공기압으로 이 사이에 철판과 가공면에 공기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접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네. 공기 자체는 손상되지 않으니까 저거를 다른 틀이나 이런 데 하면 틀이 다 빠개지는데 그렇죠. 공기로 만든 틀이라는 거군요. 틀의 철판이 이제 접히면서 사실은 마찰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이버 트럭 외피가 다 이렇게 손상이 가 있었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에어밴딩 기술이라는 거를 깨끗하게 접느라고. 저거 스댕 접는 거 저게 예전에도 개발됐던 거였어요. 예, 굉장히 일반적인 기술이었지만 이렇게 큰 판재를 자동차 외판으로 가공하는 거는 아마 사이버 트럭이 처음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저는 에어밴딩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온 거 했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거다 저건. 네, 그래서 에어밴딩 기술도 사실 있었지만 이런 그 사이버 트럭을 위해서 테슬라가 기술을 도입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판재가 1.8mm로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 기존에는요 외판을 이제 후드 부품이 되겠는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후드 하면은 이제 자동차 앞에 엔진 덮개잖아요. 근데 이런 판도 사실은 두세 장의 판이 여러 장이 겹쳐져서 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안에 골조 구조 같은 네 판이 있고요. 외부는 그냥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깔끔한 외판면이 있어서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외판면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U자형으로 이렇게 꺾어요. 그래서 네. 끝에를 해밍한다 그러는데 안에 내판에다가 외판을 꺾어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접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사실은 자동차의 감성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도어를 닫거나 후드를 열거나 할 때 손 집어 넣으시면은 면이 굉장히 매끄럽잖아요. 네. 그 결과물이 사실은 이런 해밍 작업으로 인해서 끝에 면이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가공이 된 거거든요. 네. 실제로 자동차 네. 철판은 저렇게 많이 되어 있더군요. 끝에를 그러니까 접어가지고 접어서. 좀 끝이 그렇죠. 째프하지 않게. 네, 그래서 뾰족하지 끝이 날카롭지 않게 예, 사람이 예. 이제 손이 닿는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네. 후드라든지 도어 부분은 그렇게 가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죄송합니다. 1.8mm 두께면 사실 저게 스테인리스 쉽지가 제품 이게 안 않겠네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 좀 궁금했더니 이 두 개를 내판 외판을 붙이는 게 사실은 그게 사실은 가공에 굉장히 어려운 그렇지, 버틀넥이 그렇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야, 어떻게 했을까? 접지 않고 그냥 단판으로 외판을 하고요. 내판하고 레이저 웰딩을 했습니다. 레이저로 해서 싹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판 외판을 이렇게 해밍을 하든가 아니면은 점용접이라 그래서 녹여 붙여 이렇게 점으로 찍어가지고 로봇으로 예. 녹여 붙였는데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외판 단판에다가 내판을 레이저 웰딩을 이렇게 쭉 이어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렇게 가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한데 이거를 이런 도어나 후드류 쪽은 레이저 웰딩을 통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러면은 끝면은 날카로울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사포질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가공을 해서 부드럽게 처리했다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기존의 자동차 공정 프레스로 쿵 찍어서 이제 이렇게 재단을 하죠. 판재를 재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쿵 찍어서 이제 그 굴곡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이저로 굉장히 거의 마이크론 밀리 단위로 잘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판이거든요. 이게 내판하고 외판 이게 도어부의 경우인데 이렇게 레이저 웰딩을 쭉 선으로 하게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도어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용접인 건가요? 그럼 사실상 용접이죠. 레이저 용접을 하게 되는 거고. 저거는 어려운 겁니까? 네,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그냥 탄소강을 접붙여서 점용접으로 하면 사실 용접 포인트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경제적인 방안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도어하고 후드류에는 조금 더 많이 이제 공수가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부가가치를 조금 연결 더 2일 때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다른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 도어류나 후드류는 그렇게 좀 정성을 들여서 레이저 웰딩을 해서 감성 품질을 좀 확보한다고 하면 이런 패널들은 사실 접착제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보여요. 접착제나 아니면은 플라스틱 그 조이너를 가지고 굉장히 그 용접을 활용하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구조적 본드라 그래가지고 그 화학적 본드로도 철판끼리 굉장히 잘 접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어류를 제외한 이런 외판재들은 내판 외판을 본드 체결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간단한 플라스틱 체결 장치를 통해서 이제 체결을 해가지고 그냥 조립을 하면 되게. 그러니까 사실 스팟 용접을 굉장히 걷어낸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기가프레스 얘기할 때도 내판 외판을 붙일 때 점용접을 로봇을 많이 깔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제거하고 레이저 용접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용접을 하고 다른 외판들은 그냥 이제 볼트 같은 걸로 그냥 체결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엑소스켈레톤을 제안을 했을 때 가공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런 굉장히 좀 생각지 못했던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극복을 했더라 이렇게 좀 보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들고 나왔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테슬라가 지금 차세대 플랫폼 그래서 저희가 젠3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예전에 인베스터 데이에 좀 소개를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는
차세대 플랫폼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차를 찍어내겠다.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게 대략 뭐 2030년경에 2천만 대 이게 쉽지 않은 타겟이지만 그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연간 2천만 대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토요타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 두 개 합친 정도의 그 생산량이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빠르게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가 프레스를 통해서 로봇을 제거하고 스테인리스 스틸을 통해서 이제 도장 공정을 제거하고 이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사이버 트럭도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이 이후에 모델 2라고 하는 테슬라가 미국의 시장에선 픽업 트럭으로 이제 대중 시장을 공략을 했다 그러면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는 소형 차량, 그러니까 모델 2라고 하는 해치백이 될 걸로 보이는 이런 소형 차량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찍어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궁극에는 이 사이버 트럭에 담겼던 모든 기술들이 이 모델 2로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모델 2는 로봇 택시가 된다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로봇 택시라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장 뭐 전 지역에서 아무 데서나 되는 이제 FSD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기술은 당장 실현이 어렵더라도 구간 주행 정도는 이제 셔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나올 텐데, 그런 로봇 택시는 이 모델 2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차량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소비자의 어떤 색깔에 대한 선호가 굳이 담기진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차량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막 찍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세대 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이버 트럭에 담긴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의 외판재 아니면은 도색을 하더라도 저희가 예전에 이제 언박스드 프로세스라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투파 웰딩을 통해서 골조를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립식으로 차를 붙일 수 있는 기술들을 사이버 트럭이 어떻게 보면은 선보인 거예요. 그게 잘만 만들면 네. 지금처럼 골격이 있고 겉에 이제 얇은 철강으로 씌우고 도색하는 것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뜻입니까? 그러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원가도 절감이 되고 대량 생산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모양은 사이버 트럭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각져서 접기만 해야 되니까 각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싸면 뭐 네. 따면 중고차 사지? 그래도 저건 각져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캐즘을 맞이했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작년쯤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이 전기차가 왜 잘 팔리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그 원인 분석들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작년에 굉장히 그 저렴한 차량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레이 EV라든가 그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의 리어휠 드라이브 버전이 국내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중국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인산철계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가격 인하들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볼보의 폴스타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정도 가격 인하를 하고 나니까 반짝하고 엄청난 양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3,4천 대씩 팔리고 했거든요. 그런 차량들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캐즘을 맞이하게 된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이제 얼리 어답션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은 전기차를 사더라도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완성차사들이 더 저렴한 차량을 내놓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모델 2라는 이 소형차 모델을 굉장히 앞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한 2026년경 기가 멕시코라고 해서 멕시코에 대형 공장을 지어서 이런 소형차들을 뽑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말을 바꿔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빨리 시장에 선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뭐 기가 텍사스에서라도 먼저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기차의 어떤 캐즘을 맞이했을 때 테슬라도 지금은 결국에는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다음 세대의 모델 2를 굉장히 빨리 출시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들과의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BYD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미 순수 전기 물론 중국 시장에서 주력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테슬라도 이런 유럽이나 아시아, 그다음에 뭐 특히 중국에서 저가 차량을 빨리 내놔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 뭐 중국의 완성차 업체하고 비교해서 경쟁을 갖출 수 있는 건 테슬라는 무엇이냐 이런 굉장히 혁신적인 공정을 통해서 가격을 낮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뭐 FSD 서비스를 얹힌다든지 하는 구상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이버 트럭이 어떻게 보면 그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어떤 답안을 조금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의외네. 이런 생각 시도를 안 하거나 못했던 이유가 뭔가 넘어야 할 기술적인 장벽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사? 이게 너는 이 디자인 마음에 들어? 뭐 10명이나 사겠냐? 라는 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이렇게 만들 수만 있으면 우리도 좋은데 야 우리는 요건 못하지 라고 하는 걸 뭔가 테슬라가 극복한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시대적 전환, 인식 전환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동차 업체 왜 이 생산 방식을 고집해 왔냐면 굉장히 오랜 역사를 쌓여서 굉장히 검증된 방식이고 굉장히 예. 품질이 확보된 방식이고 뭐 습관적으로 가장 예.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리고 예. 소비자들은 점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색상, 다양한 옵션 그리고 다양한 차종을 원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테슬라가 이 룰을 좀 깬 내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종도 사실 서너 개밖에 안 되는 회사가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옵션 선택도 별로 없는데 같은 모양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델 3Y 이런 차량들이 디자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모델들이거든요. 다른 지금 완성차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신차 정도를 계속 투입하고 있어요. 예. 근데 테슬라는 4개 차종만으로 지금 다른 완성차 못지않게 전기차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완성차 업계에 좀 경각심을 준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자체는 큰 차별점이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뭐 FSD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새로운 차의 느낌을 주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테슬라는 그렇다 하면 하드웨어 자체는 굉장히 싸게 동일하게 빨리 저렴하게 찍어내는 게 키고 예. 그만큼 많이 보급한 뒤에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나 판매를 통해서 소비자 만족도도 올리고 본인들의 추가적인 매출도 창출하겠다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좀 착안을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테슬라가 들거든요. 이미 내놓은 차가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나아진다는 건 들었는데 네. 그게 뭐 자율주행을 풀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니 네. 뭐 그냥 그 정도는 요즘 다른 차들도 하잖아요. 네, 네. 아직은.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네. 다른 데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찍어내는 게 괜찮은가 보다 유행이래. 요즘 소비자들은. 네. 그럼 우리도 찍자 네. 하면 따라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력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은 SDV 시대라고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가장 키워드가 SDV거든요. Software Defined Vehicle인데 자동차의 하드웨어 자체로는 소비자 감성을 그만큼 이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진 시대가 됐고 요즘 차량 안에 보시면 어떤가요? 다 대형 스크린들, 뭐 특히나 네. 뭐 중국 차량들 보시면 어마어마한 스크린 통해서 안에서 유튜브도 보고 뭐 통신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게임도 하고 이런 예.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통해서 그거에 소비자들이 이끌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완전하게 제공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소비자들의 감성에서 봤을 때 테슬라를 타본 사람들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그만큼 충성도도 높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했을 때 심지어는 뭐 배터리 성능이 향상이 된다든가 가속 성능이 향상된다든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개선점을 찾아내면 사실 내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받으면은 이 차는 같은 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테슬라는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잘 입혀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런 것들을 다른 완성차 업계들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 성능은 어떻게 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내놨을 때는 그 예.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내놨을 텐데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를테면 배터리에 관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배터리를 더 최적화하는 솔루션들을 또 지속적으로 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샀을 때는 버전 1.0이지만 배터리를 1.0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는 뭐 50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하면 2년 지나고 났더니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터를 엄청나게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운용을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그러면 70까지 사용할 수 있겠네. 그럼 버전 1.1을 소비자에게 실어주자. 그러면은 뭐 배터리 관리 시스템 1.1을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
갑자기 주행 거리가 뭐 몇 킬로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개선점들, 뭐 가속 성능도 모터를 더 최적화하는 데이터들을 찾아내서 3년 전에 이미 만들어서 장착한 배터리, 3년 전에 이미 만들어서 장착한 모터가 네. 소프트웨어를 뭘 어떻게 하면 네. 좋아지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차량들이 많은 왜냐하면 사실 그 차량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제품을 내놓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기술로서 최적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세팅을 통해서 차량을 내놓은 것인데 저희가 흔히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듣는 게 오버 디 에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예.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뭐 많이 따라하죠. 예.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축적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세팅은 같지만 그 데이터를 몇 년 쌓고 나면 어떻게 운용하는 게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성능들도 업데이트를 하고 뭐 심지어는 사실 그 모니터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어떤 UI만 바뀌더라도 소비자들은 굉장히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되거든요. 나는 이거 하는데 예를 들면 와이퍼를 키는데 테슬라 너무 불편해. 버튼도 예. 없고 왜 이렇게 한둘 세 번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와이퍼가 돌아가지? 그냥 상시 세팅으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의견들을 막 줍니다. 그러면 예. 테슬라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죠. 우리 소비자들이 불편해했구나. 그러면은 와이퍼 버튼은 그냥 바로 누를 수 있게 옮겨야겠네. 이런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주고받고를 하는 거죠. 사실 소비자하고 그런 감성 소통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테슬라 비단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많은 차량들이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보면 점점 그냥 네모나고 까맣잖아요. 네. 특별한 디자인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점점 그냥 다 이렇게 생겼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자동차도 점점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게 테슬라의 가정인 거죠. 네. 그냥 되게 심플하고 그냥 가는 거야. 네. 그 안에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주면 네. 그래서 테슬라가 훨씬 유리하다. 네. 뭐 이렇게 겉에 화려한 이런 사실 저희가 자동차를 처음 선택할 때는 외관 디자인을 굉장히 크게 보죠. 보잖아요. 예. 근데 자동차를 운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차 안에서 생활을 대부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에서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 하면 소비자의 만족도는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또 그런 거죠. 것도 있습니다. 하차감이라고 이렇게 딱 문 열고 딱 나갔을 뭐 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당연히 테슬라가 나오면 무조건 난 테슬라만 살 거야 네. 하는 소비자층도 있는데 있죠. 그게 근데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미래를 좀 고민할 때 네. 그러니까 잘 치고 나가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얼마나 기술 장벽이나 그런 게 있는 거냐에 네. 따라서 기업 가치는 많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만 자율주행할 수 있어. 다른 차들 자율주행 어디 하는 거 있어? 라고 할 때는 그런가? 근데 저거 따라잡히지 않나?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네. 아직은 그거는 이제 테슬라도 어딘가에 멈춰 있고 다 대충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오늘 말씀해 주신 다양한 혁신들이나 이런 건 참 네. 박수 쳐줄 만한데 네. 그거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벤츠를 현대가 따라잡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것처럼. 네. 예.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엔 그거 우리도 함께 소비자의 느낌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네.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게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란 게 100년 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정된 디자인, 고정된 컨셉, 사실 이동의 컨셉에 굉장히 걸맞게 발전을 해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테슬라가 하나의 변화를 보여주었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대 기아차가 지금은 그런 변화의 속도에 굉장히 잘 빠르게 적응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잘 위닝을 하고 있는 축에 들어가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잘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 보면 뭐 중국의 BYD 정도 상위 뭐 몇 개 기업들이 그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잘 수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 과정에서 보시면 기존의 독일의 명차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일본의 명차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 독일이나 일본의 주요 타겟 시장이 어디였나요? 그러니까 독일의 거의 한 그 명차들의 시장의 한 4분의 1 정도, 폭스바겐 그 대중 차량을 할 수 있지만 뭐 BMW, 벤츠의 한 4분의 1 정도의 시장은 사실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중국의 자국의 브랜드들이 그 마켓 쉐어를 엄청 크게 늘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독일하고 일본 브랜드의 마켓 쉐어가 전기차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판매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다 보니까 지금 중국 시장을 놓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이 최근에 동남아 시장을 굉장히 잠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빠르게 동남아 시장을 잠식당하면서 이 독일의 본질, 일본의 본질의 브랜드들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의 시대, SDV 시대에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운명의 갈림길이 굉장히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독일 차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독일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어떤 이런 SDV의 시대를 주도하는 테슬라를 얼마나 잘 학습하고 따라갔느냐가 그 우등생의 길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결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 연구원님이 주셨던 자료 중에 보니까 예. 무슨 48V 네. 스티어 바이 와이어? 네. 이런 뭐 하여튼 이런 기술들도 좀 들어갔다고 돼 있던데. 네. 그건 뭡니까? 이것도 이제 레거시 기업에서 굉장히 쉽게 바꾸기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 그 자동차 전장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예전에 뭐 벤츠 시절에 예. 그 어떤 그런 차량들을 생각해 보면 전기가 그때도 필요했어요. 이제 뭐 디젤 엔진을 쓰더라도 조명등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를 썼어요. 그래서 뭐 초기에는 이제 6V 시스템을 썼었는데 이제 네. 한 70년대 넘어가면서 뭐 라디오도 켜야 되고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예, 자동차에서 내부에서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예. 내연기관차 시절에도 이제 그렇죠. 써야 되다 보니까 승합을 했어요. 6V로 이제 전기 그만 볼티지가 높고 전류를 많이 흘릴수록 파워를 많이 쓸 수 네. 있다고 보여지면 승합을 해서 6V로 12V로 승합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 거의 한 19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세기 정도를 12V 체계로 머물러 있었어요. 저희 자동차 보시면 예. 지금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도 저희 뭐 배터리 이렇게 넣잖아요. 이제 예. 엔진룸 열면 그 12V 배터리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전장 시스템이 12V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점점점 전장이 부품이 너무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와이어하고 와이어 하네스라고 하는데 소켓 뉴들 이런 것들을 무게를 합쳐보면 소형차만 해도 한 30kg, 뭐 대형차는 50kg에서 뭐 70kg까지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왜 볼티지 더 올리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자동차 업계에서 내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업계들도 이제 내놓을 준비를 속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 사이버 트럭에 48V 시스템을 빵 하고 이제 터뜨렸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결국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논의되던 거를 그거 왜 안 하고 있어 그냥 해 그래가지고 본인들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이 와이어 하네스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무게가 감소를 합니다. 그 말은 전선이 얇아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이제 뭐 그 물리 전기 예. 시간에 공부했던 걸 생각하시면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전류는 같은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력은 낮아져도 되잖아요. 그럼 와이어의 두께가 얇아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의 두께가 얇아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도를 또 뭐 있냐면 기존에는 이런 전원 공급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통신선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 캔통신, 캔버스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뭐 브레이크를 밟으면 빨간불은 켜줘 이런 통신선이 있었는데 예. 이 통신선을 그냥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렉스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전선 하나로 전원을 공급을 하면서 데이터 통신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선이 또 통합이 되다 보니까 또 전선이 절감이 얇아지죠.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 승합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배터리 시스템도 400V에서 800V로 올리면서 그 전장 전체 무게를 보면 거의 한 70% 이상을 감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와. 사실 그 고전압 라인까지 합치게 되면 100kg이 넘어가는 그 전장인데 이게 73%면은 거의 한 5, 60kg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는 엄청난 감량을 하게 된 거고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의 그런 전장 시스템들이 당연히 이제 그 무슨 컨트롤 박스나 이런 것들이 다 12V 시스템에 맞춰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업체들도 전부 다 48V로 재설계를 하고 생산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것이다. 생태계 자체 조성을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아예 그 핸드북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의 완성차 CEO들에게 우리는 48V 시스템을 이렇게 실현했다는 핸드북을 다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네. 그래 그런 부품도 좀 싸게 쓰지. 네. 아, 기술 세상에. 도입이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또 다른 거는 와. 이제 저희가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갖고 주로 많이 얘기했지만 이 차세대 플랫폼이 당연히 48V 시스템이 얹혀질 걸로 보이고 또 다른 기술로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는 게 있어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 네, 저희 비행기 생각해 보시면 파일럿들이 이렇게 조종을 하면 예. 비행기 자세 제어를 하잖아요. 그게 다 기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 1940년대부터 와이어로 사실은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예.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 그 비행 업계에서는 이게 검증이 된 기술인 거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스티어링 휠하고 바퀴하고 조향축이 기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조향축이 연결돼 있게 되면 당연히 큼지막한 축이 엔진룸에 뻑 하고 들어가니까 예. 엔진룸 공간을 다 차지하게 될 거고 아. 네, 굉장히 불편하고 기계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저희가 뭐 차량을 회전을 시키려면 스티어링 휠을 굉장히 남자분들 멋지게 이렇게 돌리잖아요. 두세 바퀴 예, 정도를 예, 돌려야 예. 끝까지 돌아가는데 네. 이거를 이제 왜 그렇게 하냐? 전자식으로 하자. 우리 게임 하드 조이스틱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티어링 휠을 굉장히 가볍게 운용을 하면 좋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또 예전 같은 파워 스티어링 시대 이전에 생각해 보시면 온몸을 써서 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돌리는데 틀어야지 힘들었죠. 돌아갔는데 예. 굉장히 이 조향 감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자식으로 연결한 것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티어가 조향이고 바이 와이어라는 건 전선으로. 그러니까 사실 스티어링 휠은 게임기의 어떤 조종관 같은 역할을 하고 이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 와이어로 그 조향축을 이제 조작하는 모터를 작동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것도 사이버 트럭에 처음 한 거예요? 네, 사실상 이제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도요타에서 일부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상용화 시킨 거는 사이버 트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게 좀 테슬라가 얄미운 게 업계 안에서도 올해 정도 이제 출시를 하려고 국내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나 토요타나 뭐 다들 스티어 바이어 와이어 시스템을 이제 빵 하고 터트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얄밉게 이제 48V 시스템과 함께 우리 스티어 바이어 와이어 하고 터트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 고민하고 약간의 문턱을 넘지 못하던 그런 시도들을 테슬라에서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어려워서 그랬던 겁니까? 테슬라가 그러니까 확실히 기술력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좀 야 돈이 들어도 네. 야 우리 무조건 해 처음에 수율 안 나와도 괜찮아 네. 약간 그런 정신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게 테슬라하고 기존 완성차사의 어떤 갈등 구조기도 한데 테슬라가 굉장히 좀 얄미운 거는 기존의 레거시의 표준을 좀 안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했겠냐를 살펴보면 레거시 업체들은 안전에 굉장히 보수적인 운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티어 그렇죠. 바이 와이어를 했을 때 만약에 만약에 전선이 문제가- 끊어졌다, 예. 아니면 뭐 정기적인 신호가 끊어졌다, 그러면 바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사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업계 안에서는 본인들끼리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치고 안전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왜 안 해? 그러면 그냥 내질는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시도들이 결국에는 산업계 안에서는 표준을 안 따라다 보니까 굉장히 미운 털을 박히는 행동일 수도 이야.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리거를 계속 당겨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너도 나도 서둘러서 이제 차세대 기술들을 도입하려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안정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안전성 검증을 지금 다른 완성차 업계도 내놓을 정도로 검증을 직전까지 해왔기 때문에 예. 테슬라도 그 정도로 했다고 좀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이 사실은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굉장히 오래 누적되어 온 데이터와 검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의 안전장 모터도 예를 들면 듀얼로 가져올 리던던시 설계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설계들을 이미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로직상으로는 상당히 검증된 기술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용화하는 어떻게 보면 이
도전 정신 아니면은 뭐랄까 두려움 없는 정신 이게 테슬라에 조금 더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완성차 업계도 하려고 이제 굉장히 얄밉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 내질렀던 게 이렇게 또 굉장히 홍보 효과가 굉장히 이르다 보니까 하나의 사이버 트럭에 굉장히 특색 있는 외형에 사실 다른 기업 예를 들어서 토요타가 스티어 바이어 와이어를 했다고 하면 아 신기술이구나 하고 넘어갔을 만한 그런 이슈를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하니까. 실제보다 굉장히 크게 부풀려져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홍보 효과이기도 하지만 테슬라가 그만큼 검증을 빨리 어떻게 보면 검증을 빨리 해서 집어넣은 거죠. 상용화 시도를 빨리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위험 감수도 그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네, 위닝 포인트로 좀 연결이 그런 됐던 것 것도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항공 기술을 응용해서 들어간 게 꽤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주 항공 기술이 가장 이제 진보되기도 하지만 가장 오래 검증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예. 아니면 군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사실 먼저 검증이 돼서 자동차 쪽으로 넘어오는 기술들이 여러 있다고 보여지죠. 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좀 많이 제시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우리는 졸면 어. 요만큼만 갔는데 어. 이러다 이렇게 띡 이런 상태에서 졸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겠죠? 네.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졸다가 이걸 완전히 90도로 꺾을 방법은 없죠. 네. 핸들은 90도 꺾으면 이렇게 꺾어야 되니까 졸다가 갑자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조이스틱은 졸면 띡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율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율주행? 에이 자율주행은 이제는 좀 토론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 프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애플이 안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될 거면 애플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가 된다 하더라도 혼자 테슬라 차만 자율주행을 허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율주행 능력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하면 이건 좀 골치 아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좀 반성 좀 해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새로운 그 사이버 트럭이 그냥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픽업 트럭 시장에 진출한다.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게 나오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 여러 기술들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싼 전기차를 내놓으려고 지금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다. 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네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시간이 조금 예, 말씀하시죠. 네. 예. 하나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사이버 트럭이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젠 3의 어떤 그 공정에 대한 힌트를 좀 줬다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인베스터 데이에서 보여줬던 마스터 플랜 3에 나오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정이 있는데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이렇게 자동차를 블록 단위로 구분을 해서 생산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공정이 그 전에는 왜 안 됐냐면 차를 한번 조립을 다 해서 페인트 공정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까 사이버 트럭에서 보여드렸듯이 부분 패널들을 다 개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앞으로 할 거라는 힌트를 어떻게 보면 보여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차를 분해하는 이유가 뭔가를 좀 보게 되면 저희가 최근에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젠2라고 하는 저희가 예전에 옵티머스 로봇 초창기에 잘 움직이지도 못한 로봇을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이 사실은 공장에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이 완성된 차량 안으로 사람이 이렇게 진입하듯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도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도어링을 타고 들어가서 작업하는 이 의장 공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차를 완성한 상태로 도장을 하고 나면 이런 조립된 차량 안에 사람의 투입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차를 이렇게 언박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어려운 그 동선을 가지 않고 각자 개별 블록에서 그냥 허리를 숙이는 정도.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더라도 그냥 다가가서 허리를 숙여서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로봇. 그 정도의 이제 굉장히 잘 숙련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로봇이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3세대 플랫폼이 결국에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다. 이렇게 좀 힌트가 주어졌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 로봇이 단순하게 접근해도 작업되도록 차를 지금부터 만들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자동화, 그러니까 연간 2천만 대 생산 체계를 하려면 인건비라기보다 인력 투입을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동화를 어떻게든 자동화율을 높이고 싶은데 그 안에 테슬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보여진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이런 자동화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아니 근데 듭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네. 블록화해서 거기서 작업해가지고 나중에 붙이면 조립하면 된다. 네. 그거는 그게 어려운 겁니까? 그 전에는 왜 그게 잘 안 됐을까요? 왜 그렇죠. 저렇게 네. 만들어 놓고 허리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점용접을 통해서 차체를 완성해야지만 뼈대의 안정성이 그렇겠죠. 예.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엑소스켈레톤 구조를 하게 되면 블록 단위로 체결을 하더라도 그런 강성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어떤 힌트를 얻어냈다고 좀 보여지고 겉이 단단하니까. 네, 겉이 단단하니까 블록 단위로 체결을 하더라도 차량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힌트가 좀 주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차량을 분해를 하게 되면 사실 작업자들도 굉장히 지금은 보시면 그 자동차 근로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작업해요. 위로 드라이버 쏘고 막 이렇게 쪼그리고 작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도 사실 편해져요. 블럭 단위로 해체를 하게 되면 허리 숙여서 그냥 작업 동선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투입이 쉬워지는 건데 사람이 투입이 쉬워진다는 건 곧 무슨 얘기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작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투입의 여지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젠3 플랫폼의 힌트를 사이버 트럭에서 얻을 수 있고 아마도 테슬라는 이 대량 생산 체계로 가기 위해서 이런 자동화 공정을 위한 그다음에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하나씩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들으면 진짜 테슬라는 진짜 뭐 어떻게든 좀 시비를 걸고 싶은데 대단한 회사 같네요 정말. 뭐 좀 단점 같은 거 없습니까? 사이버 트럭은 그래도 아직 이건 멀었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안 그래도 뭐 엊그저께 기사가 하나가 났는데 역시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좀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녹이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실 얘기도 있더군요. 스테인레스 저희 뭐 집에서 사용해 주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뭐 누룽지가 눌어붙어서 잘 안 떨어지면 쇠수 세미로 긁어내면 사실 연마한다든지 하면 표면이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자동차를 내가 수세미로 닦고 연마한다는 자체가 소비자 감성에서는 굉장히 용납이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흔적이 남는다든지 이런 최초 시도한 기술들이 그런 단점들을 좀 갖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테슬라 잘 해결 나갈지도 궁금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경쟁력 있는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 경쟁에서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하려고 생각했던 뭐 오늘 좀 빼놓긴 했지만 4680 배터리도 빨리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2도 굉장히 급박하게 출시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개발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트위터 지금 X지만 인수를 통해서 이제 뭐 그록이라고 하는 뭐 요새 뭐 유행하는 챗GPT나 LLM 모델을 테슬라 안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걸 다시 로봇에 써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스페이스X도 있고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사실 수익 창출은 저 뒤에 좀 밀려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수익 실현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익을 많이 내는 구간으로 가려면 그 모델 2 같은 그런 대량 모델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왕창 생산이 돼야 그래야 좀 이익이 나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이버 트럭도 사실 올해 목표가 한 12만 5천 대, 내년이 25만 대로 얘기하는데 그 양도 상당히 많죠.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스테인리스 가공이라든지 4680 배터리의 생산 램프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올해
목표를 뭐 10만 대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10만 대 정도 생산해가지고 수익 구간에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1년 반, 2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램프업이 이루어져서 대량 생산의 정점에 가려면 시간이 그만큼 이제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모델 3나 Y처럼 수익을 막 10% 이상씩 내려면 사이버 트럭이나 모델 2도 출시된 뒤에 상당 기간이 좀 흘러야 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계속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는 그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보여져요. 모델 2 언제쯤 나온다고 하셨죠? 언제쯤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까? 원래 처음에 이제 정확한 연도를 찝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기간 멕시코 짓는다고 했을 때 보통 1년 정도면 완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착공이 올해 말이나 25년을 시작하면 26년부터 차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했었어요. 예. 근데 26년도 이제 늦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그거를 더 빨리 기가 텍사스든 이제 미국 안에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생산을 빠르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다른 뭐 시비 걸 거 좀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뭐 채팅창에서도 예. 혁신은 테슬라가 하고 돈은 열매는 후발주자가 가 먹는다. 먹는 거 아니냐. 결국 돈은 그거 따라하는 중국 업체, 뭐 그거 팔로우하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테슬라만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똑똑하기는 한데 그 괜히 그것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진짜 나오셨어요. 궁금한 게 네. 중국이 산업에 손대서 안 망가진 산업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물량 공세, LCD 뭐 안 망가진 게 없어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테슬라라고 버텨낼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얘기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그 경쟁자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도 굉장히 힘든 미래를 겪을 거는 보여요. 왜냐하면 계속 그 격차를 유지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어떤 기업 문화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그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격차는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그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소비 시장은 사실 대중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차를 그냥 적당한 기능에 탈 수 있으면 소비자는 그걸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차를 내놓으면서도 우리는 뭐 자율주행 기능까지 주겠어.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하게 되면 중국 전기차를 견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위협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래도 대단하네요. 저는 그냥 들을 때마다 대단하네. 테슬라는 진짜 대단하긴 그래, 대단한 거 돈을 같아요. 다른 데서 벌면 어때? 뭐 인간 한번 태어나는 거 이런 거 혁신하고 가는 거지. 대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건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 우린 테슬라니까 이런 감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유튜브도 이런 거 언더스탠딩이 하는데 이거 언더스탠딩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따라 하잖아요. 돈은 다른 데서 법니다.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해놓고 제목은 이런 종목 하나만 사시면 평생 팔자 고칩니다. 이런 제목 하니까 막 10만 뷰씩 나오고. 그러나 뭐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우리의 갈 길을 간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경영연구원 전 수석 연구원 박형근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